저는 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이 세상을 보는 독립된 창이 아니라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겹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예, 여기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와 루무안이라는 작가가 1737년에 그린 그림으로 차이만을 주목을 하면은 사실은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예, 만날 수 있는 이유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예술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만나다를 강의하는 홍성욱입니다. 네, 보통 이 인문학 특강은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 같은 인문학을 소재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학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학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과학과 인문학과의 관계, 과학과 예술과의 관계, 또 과학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이 세상을 보는 독립된 창이 아니라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겹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거기에 과학을 더해서 과학과 인문학과 예술의 겹창을 가지고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이성과 상상력이라는 주제입니다. 특히 저는 그 과학에서의 상상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상상이란 말은 한자어로 코끼리 상자를 썼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전에 중국의 중원 지역에 날씨가 따뜻할 때는 코끼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코끼리들이 거기 살던 코끼리들은 죽고 살아있는 코끼리들은 점점 남하를 해서 남쪽의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원에 사는 중국인들이 코끼리 뼈만을 가지고 뼈를 보고 예전에는 굉장히 큰 동물이 여기에 살았구나.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동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뼈를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봤던 그 과정을 이제 상상이라고 처음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상이 뒤에 상자가 모양 상자로 바뀌었죠. 모양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 상상 혹은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예술에서 중요하다고 간주가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황지우 시인께서 1981년에 쓰셨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입니다. 제가 뭐 시를 멋지게 낭송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에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1980년대 초반에 이 시가 쓰여졌을 무렵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국가를 듣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애국가의 초반 장면에서 새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저 새들도 저렇게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듯이 나도 우리들도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차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는 겁니다. 아주 멋진 시인의 상상력이죠. 세상을 좀 뜨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새들을 보면서 막 하던 차에 사람이 애국가 끝나고 앉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주저앉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18세기 계몽사조 시기에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이 다 협력해서 집필한 백과전서라는 백과사전의 권두화입니다. 맨 앞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백과전서의 편집자는 2명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달랑베르라는 과학자와 디드로라는 문인이자 철학자가 같이 둘이 공동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과전서에 대한 프랑스 정부와 교회 측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달랑베르가 빠집니다. 나중에는 디드로 혼자서 백과전서를 완간을 합니다. 이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을 그릴 때 인간의 정신이 상상, 이성, 그 다음에 기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이 상상은 문학 및 예술, 이성은 과학과 철학, 기억은 역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달랑베르가 쓴 백과전서의 서문에 잘 나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려질 때는 달랑베르는 편집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코셴은 디드로와 밀접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표지 그림은 인간의 정신의 3대 기능에 해당되는 상상력, 이성, 기억 그리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문학과 예술, 과학과 철학, 역사라는 학문 분야의 역할들이 그림으로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베일을 쓰고 서 있는 여신이
진리의 여신입니다. 진리의 여신이고 그림의 왼쪽에서 이 진리의 여신의 화환을 들고 접근하는 여신이 상상력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여신의 베일을 벗기고 있는 왕관을 쓴 여신이 이성의 여신입니다. 이성이고요. 그리고 이성의 밑에서 이성을 도와서 베일을 벗기고 있는 여신이 철학입니다. 혹은 그 당시 철학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가운데에서 진리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에 얼굴을 가지고 가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여신이 신학의 여신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학이 학문 중에 여왕이었었죠. 근데 신학이 과학과 이성의 힘을 합쳐서 진리의 베일을 벗기니까 그 광채에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의 밑으로는 시 혹은 시학의 4가지 분야가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풍자시, 전원시, 극시, 서사시 이렇게 4분야고요. 그 밑에 예술의 4분야가 있습니다. 음악, 회화, 조각, 건축 4분야가 있고요. 이 진리의 여신 밑으로 이쪽 밑으로 개별 과학들이 존재합니다. 물리학이 있고요. 기하학이 있습니다. 얼굴에 왕관을 쓴 천문학이 있습니다. 현미경을 들고 있는 광학이 있고요. 선인장을 들고 있는 식물학이 있습니다. 노와 증류기를 안고 있는 화학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구석이 농기구를 껴안고 있는 농학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군상들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의 한 절반 정도가 상상력이고요. 진리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 오른쪽 파트가 이성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쪽 부분이 역사입니다. 역사에 해당되는 고대사, 현대사, 역사기술, 시간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 정신기능 중에 기억에 해당됩니다. 이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성은 지혜를 의미한다. 이성은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고 상상력은 쾌락과 즐거움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억은 사실을 의미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상상력보다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이성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인간의 정신기능이었습니다. 자, 상상력과 지성과 기억이 인간의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이게 17세기 초에 머리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의견,